네, 저는 이 분야의 권위자인 안인혜 선생님부터 주문을 받아봤고요. 제가 자율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목도 주신 대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20분 안에. 네, 20분. 네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좀 중국 사이드에서 보면은 뭔가 좀 중국을 보는데 좀 과잉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과소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신저 질서라고 하면 71년도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베트남 전쟁 와중에 인도를 거쳐서 중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가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였거든요. 그때 합의했던 우리 키신저 질서라는 것들은 미국이 좀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돕고 이를테면 개혁개방의 길을 여는 거죠. 중국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현실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형태의 타협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목표는 대중국 견제, 대소련 견제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업앤다운이 있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뭐랄까요, 좀 포용적 접근이랄까요, 또 협력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부상, 사회주의 국가의 부상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중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키신저 질서가 해체되는 그 국면이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추동하는 힘들은, 중국은 아직도 명목 GDP는 뭐 2030년 전후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있겠지만 국력의 질은 추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질, 군사의 질, 뭐 소프트 파워의 부족, 정치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뭐 에너지 거버넌스의 문제, 뭐 중위 인구의 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중국이 성장이 패스트 그로스 하는 거지 퀄리티 디벨롭먼트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굉장히,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이미지와 실체를 보게 되면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중국의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국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패권의 추구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과대하게 대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패권 국가로 도전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슈퍼파워의 지위를 도전하고 대치하고, 그럴 힘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퍼셉션의 문제 같습니다. 중국이 과거 했던 기억, 천하체계, 조공체계, 역사의 기억,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서 중국, 이렇게 미중 관계의 구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이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중국의 액션하고 미국의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국의 액션하면 중국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중 관계가, 그러면 최근에 이런 미중 관계가 사건, 국면, 구조,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미중 관계가 새로운 형태의 전략 경쟁으로 진입해가는, 적어도 구조와 국면의 성격은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파괴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들은 방금 이제 박홍건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 경쟁과 대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식하기로는 뭐 버니 샌더스와 같은 탈패권론자는 미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협력론자들이 공간들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결과 경쟁 그 사이의 어간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기술과
경제에 있어서의 전략 경쟁이 보다 본격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내후년이 미국의 중간 선거이고 미국이 지금 대부분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이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면은 뭐 지속 가능한 정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놓여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간에 중국을 때리는 데는 넓은 합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중국을 때릴 수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내 정치적 요소도 중국을 때리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강대강으로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하는 강경론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정부가 이걸 채택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미국의 미중 관계를 보는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신중론과 준비론에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성론이 있습니다. 자성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도와주는 국가가 하나도 없나? 그게 이제 자성론이죠. 뭔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그게 또 소수라고 보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과 붙어서 한판 정면 승부를 하는 것들은 힘도 없고 영향도 부족하다. 이것은 장기적인 전쟁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전으로 가야 되고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이제 신중론의 입장에 서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준비론과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건가? 그러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안에서 어커모데이션 하거나 어댑테이션 하면서 그냥 살아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필요한 영역에서 챌린징을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적응과 대응 구조에 있어서 비교적 수능하거나 적응하는 구조를 부분적으로는 대응하는 구조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최근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금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고요. 중진국의 시대를 열었던 거죠. 2049년도가 건국 100년이니까 그건 아마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20차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년이 창당 100년이고 내년이 20차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중국의 국내 정치가 마르크스주의를 호명하고 사회주의를 호명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데 훨씬 더 정치적 동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는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동원의 성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못 살겠는데 그러면 게임 체인저를 시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게임 체인저를 할 건가?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길들이 숏컷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이 문제의 게임 체인저를 시도하는 것들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간단한 방식으로 그리고 판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AI나 빅데이터나 5G, 퀀텀 컴퓨팅, 또는 GP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 미래 기술을 모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잘하는 것은요, 이런 기술을 결합하는 능력은 미국보다 압도적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빅데이터는 굉장히 컨센트레이션이 약합니다. 집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수집한 정보는 다양한데 중국은 단일 시장에서 형성된 엄청난 빅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QR코드로 결제하는 건수가 16억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빅데이터가 다른 부분들, 5G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동맹국의 이름으로 중국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뭐 5G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든지
AI 기술 협력을 하자든지 반도체 동맹을 하자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빅데이터는 권위주의 국가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보다는 월등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 독재 대 기술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중국을 프레임화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모든 영역에서 기술적인 우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결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 대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는 자본과 기술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시장이 자본과 기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면 팔 데가 없습니다. 그 공급 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한 70% 중국에 파는데요. 그 시장들을 시장과 이제 기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식을 설정하는 방식들이 사실 굉장히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쟁이 생각보다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판도의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인데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용화 기술이고요. 이 상용화 기술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양자 컴퓨터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 화성의 달 표면에 착륙한 천문이라고 하는 위성 장치가 퀀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말하자면 퀀텀 컴퓨터 기술은 샤프 파워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나의 정보는 보호하고 남의 정보를 해킹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퀀텀 컴퓨터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서 배타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 사이의 혼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중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 중앙 안에 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그 조장을 시진핑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미중 경쟁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미중 간의 이 경쟁이 완전한 디커플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의 피로를 누가 빨리 느끼고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요. 첫째, 미국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 경제라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비제로성 게임입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일종의 제로성 게임인데요. 이게 이 보복 관세와 같은 이러한 방식들이 미국의 또 다른 손실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을 1% 줄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5%에서 3%씩 증가하는 효과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지금 백신이 집단 면역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의 80%는 중국 겁니다. 미국산 백신의 80%는 중국산이고요. 페니실린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무기화된 상호 의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강력한 디커플링이 작동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선택할 때 너무 이렇게 진영화된 상태에서 일찍 선택하는 것이 국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한번 다시 그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자로 함께 가자고 할 때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홀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클럽 굿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군사 무기를 우리 땅에 성주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보복은 한국이 당합니다.
미국은 아무 역할을 안 해줬습니다. 보복에 대한 보상들이 없죠. 호주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가 지금 나쁘죠. 호주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한 35% 정도 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시스템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호주산 말백 와인을 같이 먹어주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클럽 굿을 제공해주는 능력들의 한계. 미국이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는 한국에 대해서 사드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떻게? 구체적인 그 솔루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기차인 테슬라가 상해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위탁 생산을 다시 중국 기업에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 시장을 버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는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정책으로 넘어가서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아까 이제 안희애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긴 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결심은 아닌 것 같고요.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김정은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주의 북한의 지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이례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거기다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 이런 표현을 쓰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닿는 한 지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국어로는 리소 능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소 능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북중 관계가 이제 전술적 관계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관계보다는 생각보다는 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북중 관계가 북한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서로 굉장히 역사의 기억이 나쁘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속에서 정책을 만지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왜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면 영향력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에 총괄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만나서 2.13 합의를 했습니다. 차이나 패싱, 코리아 패싱을 한 겁니다. 중국이 호기 있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차이나 패싱인 결과가 성과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은 갖고 있지만 행사하면 영향을 잃게 되는 딜레마를 학습하게 되고 앞으로는 웬만한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동맹의 폐쇄 회로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제치하려면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형태의 동맹과 수준과 범위를 정해야 될지는 저는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과거처럼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다. 그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과거의 정책들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등장을 했죠. 가치 문제입니다. 인권, 주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이것을 외교적 자산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권 문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되어서 중국이 이제 외교부에서 반발을 했는데 그 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대국의 심리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만이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고 내정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한미가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깥에서 논의한다는 것들을 중국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 바로 대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 문제와 인권의 문제, 이런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지역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1대1과 인도태평양 쿼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익스텐디드 이퀄리브리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다자로 가야 되고 개방으로 가야 되고 국제협력으로 가야 된다면, 모든 협력에 누가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개방을 해야만 모든 외교의 정체성들을 정확하게 발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의존도 줄이자 그럽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한 25%쯤 되죠.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게 되면 한 30% 정도 됩니다. 중국은 무역 의존도 줄이면 좋죠. 일본처럼 차이나 플러스 원 해도 됩니다. 중국에 하나 투자할 때 다른 지역에 하나 투자해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나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의 상품 구성에서 10%가 물류입니다. 기업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의존을 줄이고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광동성 한 지역의 1년 GDP가 대한민국 GDP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중국 의존을 줄이는 문제, 탈중국화의 문제들도 이론적으로 책상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데요. 5년 정부가, 매몰 비용이 이렇게 큰 정부가 장기 플랜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 사드 문제라든지 INF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의 민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기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죠. LGU 플러스가 지금 5G 통신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가 미국이 이거는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안보 때문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LGU 플러스 문 닫는 겁니다. 왜 문을 닫아야 되냐면요. 4G를 LG가 쓰고 있고 5G도 LG가 쓰고 원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G는 설치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거의 같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설치하면서 기지국 설치해서 가는데요. 어떤 회사는 철거하고 설치하면 그 기업이 그냥 고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문제나 배터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문제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이제 5G 네트워크의 사용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통으로 해서 안보 문제로 통으로 퉁치게 되면 한국의 외교가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을 얼마나 잘게 쪼개서 패키지 딜을 하느냐 하는데 한국 외교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잘게 쪼개면 그 쪼갠 것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보다 지금보다는 섬세해져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